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연기관차의 수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차 하게 되면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이 모든 자동차의 기반을 이루었던 동력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과 디젤이 중심이고 여기에 LPG 엔진이라든지 천연가스 엔진 다양한 모델이 추가가 됐었죠. 그러나 기반은 역시 이 가솔린과 디젤이라는 내연기관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전기차가 득세가 됐고, 또 중간 과도기 모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 훨씬 더 이 후에 작용을 할 수소 전기차도 최근에 양산 모델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 뭐 지금까지 고민하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더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원천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또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전기차를 살 것인지 내연기관차를 살 것인지, 또 중간 모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것인지, 또 넥소 같은 미래형 수소전기차를 살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거리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비자의 고민거리는 물론이고요, 산업계에 대한 고민거리는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저 같은 자동차를 하는 사람도 정부 자문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요, 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과도기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이 내연기관차와 각종 친환경차들이 혼재되는 기간을 약 한 40년 정도로 봤어요. 40년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산업계에 대한 어떤 충격도 완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 또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득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 혼재되는 기간이 40년에서 20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20년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전기차가 더 득세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한 15년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5, 6년 전부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을 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2025년에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또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모두 다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 35년 정도로 보고 있죠. 미국도 2035년을 선언을 했고요. 일본도 2030년을 선언했지만 그거보다 빨리 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2035년, 늦어도 2040년 얘기하고 있지만 2035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향후 20년 정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미 노르웨이 같은 데는 이미 준비가 끝나서 작년에 10대 판매되는 차 중에 6대에서 7대가 전기차가 판매될 정도였었죠. 향후 4년 이후에는 아예 노르웨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좀 이 전기차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 같은 데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30년, 40년 정도는 충분히 미래의 먹거리로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올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를 모두 석권하고 있고, 또 토요타 프리우스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는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차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델들이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매년 보급되는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명도 3, 4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도 재작년에 전기차를 미래 모빌리티로 선전을 하고 올인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미 선진국 대비해서 여러 해가 늦다 보니까 토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제작사들이 전기차 수준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늦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현대차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V6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된 전기차가 올해 출시가 됐는데, 이런 모델들이 일본에 들어간다면 일본 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만한 이런 모델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넥소 같은 수소전기차도 충분히 일본에서 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시장은 아직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 모빌리티라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가지고 일본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먹힐 만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율주행 개념도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일반 내연기관차는요, 공간이 없어서 엔진 보닛을 열어보게 되면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 정도로 공간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센서 수십 개나 카메라라든지 각종 알고리즘을 위한 반도체라든지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내연기관차는 상당히 고민거리도 많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전기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발전기와 배터리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승합, 즉 전압을 지금의 12V 배터리에서 36V로 배터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20여 년 전에 국제사회에서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 현재 12V 배터리를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차는요,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 가지고 T맵이라든지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 휴대폰의 배터리 방전이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 수십 개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라든지 각종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또 멀리서 5G를 통해서 원격 정보를 대량으로 받는 이런, 그러면서도 이 분석을 통해서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주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기에너지 소모량은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내연기관차를 자율주행차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전기차를 자율주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원만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사촌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따라서 전기차는 필연적이라는 거고요. 또 전기차 가격의 40%에 해당되는 배터리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그 1kW에 300달러가 넘어갔던 것이 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kW당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20, 30달러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요,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리튬 인산철, 중국이 주로 지향하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격도 1kW당 떨어뜨려야 되는데 작년에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대로 내재화를 선언하면서 또 한 가지가 향후 4, 5년 이내에 배터리 1kW당 7, 80달러 정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의 공급량 또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가 떨어진다면 전기차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4,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유사한 이런 전기차가 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또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기 시설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용 급속 충전기도 일반 길거리 또 휴게소 같은 데에서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형 모델인 도심지의 약 70%를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주차장에도 모바일 충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2, 3년, 3, 4년 이후에는 전기차 자체가 충전기 시설과 더불어서 엔트리카, 첫 차로서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차종으로 등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에 대한 준비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본격화되면서 라인에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필요하던 시설을 7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벌써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울산 공장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라인이 생기면서 약 10명 중에서 3명을 빼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노조에서 난리가 났던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전기차가 득세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2차, 3차, 4차의 자동차 부품사들도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변신을 취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변화, 업종에 대한 변화, 또 일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착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 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양대 축 중에 하나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내연기관차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가는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빨리 변하는 급진전되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고요. 산학 연관의 융합적인 준비도 앞으로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또 일자리 창출의 가장 기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환경 규제라든지 또 지역 간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눈여겨보고 해외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장 유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부분들, 결국은 국내를 고부가가치 부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본 기지로 활용을 하고 해외 시장은 현지를 공략하는 이런 투트랙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준비 또 산학 연관의 노력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차의 수명은 20년 이내로 줄었습니다. 또 그 이내 15년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또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